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분위기? 뭐 아주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공영훈 후보께서 뭐 개인의 어쨌든 부동산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으시면서 그 동탄 유권자들의 마음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후보로서는 뭐 여러 가지 수치,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접어들면서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되고 또 무엇보다도 공약 경쟁에서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가 더 현실적인 공약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거기가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평균 연령 30한 4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결국에 유권자 연령을 따지자면은 40대에서 50대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나이대인 건 맞고요. 그래가지고 당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불리하지만은 인물 경쟁력으로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갔으니까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뭔가요? 아무래도 동탄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도시니까요.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 같은 것이 뭐 주거 환경 전반에 비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많이 말씀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부족 문제라든지 그로 인해서 통학시키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현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도시가 개발될 때 광역교통 분담금을 9,200억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좀 일을 늦게 추진해가지고 트램 같은 것들이 빨리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추진해달라고 새로운 세력인 개혁신당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여론조사 조사 지표상은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좀 앞지르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슨 뭐 탐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결국 공영으로 보호자께서 공개한 개인의 재산 정보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는 제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영 후보자에게 계속 공개적인 질문을 하고 오늘도 아침에 뭐 방송사 라디오 토론에서 뭐 그런 어떤 재산 보유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들에 대해 가지고 공영 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계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도 지금 뭐 직접 출석해서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전화로 참여하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영훈 후보자는 이게 사생활이니까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저는 의정 활동을 하실 거라면은 그렇다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자료 조사하고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런 의정 활동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자, 향후 지금 지지율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실제로 동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동탄은 경쟁이 없는 선거를 많이 치렀다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지사 그리고 또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일색으로 되면서 사실상 그들 사이에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빨리 추진을 못했다 이런 인식이 드디어 화성에 동탄에 제대로 된 경쟁이 생기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인식이 있다 봅니다. 그리고 그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치 일반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자기 반성은 사라지고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금이라도 단기적으로 이득을 봤던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되살려가지고 지금 유권자의 거센 정권 심판의 파도를 막아볼 수 있다고 오판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라는 아주 작은 표차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오만했던 거를 그렇게 하루 이틀 뭐 담화한다고 되돌릴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여당 일각에서 결국에는 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싫은 소리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여당 내 멤버들도 할 말 없는 게요. 저 이준석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제 스스로를 또 던지면서까지 제가 계속 이런 걸 지적하려고 했을 때 그때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알량거리면서 결국에는 연판 쓰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다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당 내에서 다른 소리 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발언과 오늘 발언. 예를 들어서 어제는 책임이 현 정부의 눈높이의 책임이 저한테 없지 않냐. 뭐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본인은 시도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대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반기를 드는 모습 보였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눈밭에서 갑자기 그 90도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국민들이 인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지난 한 3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속된 말로 즐기셨습니까? 전통시장에 가시고 치킨 지역 가시고 영남 지역 돌면서 당원들 이렇게 운집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하시고 저는 그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거 보통 당대표 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서 참모진들이 잘못 데리고 다니는 거다. 아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도 똑똑한 분인데 왜 유세장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아니 겨울에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근데 왜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빨간 옷 입은 사람의 비율이 높을까 이런 부분 고민하셨어야 된다 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도취해 계시다가 이제 약간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황교안 전 대표가 걸었던 길과 아주 비슷한 길을 지금 걸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음질이 가끔 약간 치직거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저 뭐 켜놓으신 거 아닙니까? 같이? 이 전화만 예. 예, 전화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이동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이건 차 안에 지금 정차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제가,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잘 들리시죠? 제 얘기는? 예, 됐습니다. 예. 예, 여기선 치직거리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준석 후보는 뭡니까? 이 정권 심판론에 큰 바람이 일다는 건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실제로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가 동탄이다 보니까 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예.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선명한 정권 심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력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가장 용기 있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서술이 털었던 시절부터 저희가 이렇게 발음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혁신당도 충분히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권 심판론의 어떤 지금 선거 국면에서 구도면에서는 이 후보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보수 정당으로 계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파이가 좀 작을 수는 있지만은 개혁신당이 어쩌면 했던 것이 자기 진영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쓴소리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원래 야당이 여당 비판하는 거는 의뢰 있는 일이지만은 여당 내에서부터 할 수 있는 말을 해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때 계속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지적을 통해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잠깐 한번 끊고 다시 금방 연결해 보시죠.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정권 심판론을 담당하기에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구도상 좋지 않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음질이 잘 좋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아무튼 정권 심판 속에서 여러 주체가 있을 수 있지만 개혁신당도 선명한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개혁신당은 정권 심판론의 주체. 그러니까 범야권입니까? 아니면 범여권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희는 범자 붙일 필요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야권이고요. 저희는 실제 야당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야당이냐 여당이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야권이다, 범야권이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170석, 180석의 의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무리수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기를 가져다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겁는 질의 그리고 자기 지지자만 바라보는 그런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배팅볼을 던져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느 정도 인기를 끄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야당, 예를 들어 전화 아니면은 천하람 위원장, 이기인 의원 이런 방송도 잘하고 또 김용남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개혁신당에서 계속 역할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뼈아픈 지적들을 해온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개혁신당이 또 원내 정당으로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긴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더 당선되고 이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밤잠을 설치게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싶었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평소에 즐기시던 저녁에 약주 한 잔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걸요. 예, 그 말씀이 얼마 전까진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예. 이 후보로서 좀 아쉬운 점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등장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포션을 상당히 잠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보 성향의 이런 그 야권 성향의 아주 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또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어떤 서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뼈아픈 그런 당선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만약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밝힌 것처럼 지금 대법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원내에선 제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어떤 정권 심판의 역할과 이준석이 가진 윤석열 정부 견제의 의미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아는 만큼 더 강력한 견제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으로서의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것과 또 여당 대표와 또 대통령 후보 간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잘못하는 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관점일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의 기대가 양쪽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데엔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과 언제든 힘을 합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당연히 사안별로 다르고요. 예.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예.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바와 조국혁신당이 바라는 바가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개혁신당이 바라는 바와 조금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큰 틀에서는 저는 야권의 일원으로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는 제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꾸준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왜 지금 개혁신당에 실망하고 있을까요? 수치만 보면요. 예. 실망보다는 제가 어쨌든 당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제가 공중전을 원래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역구 선거에 지금 묻혀 있다 보니까 공중전을 사실상 천하람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위임하고 예. 제가 지역에서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활동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또 개혁신당에서 또 의원들이 당선되면은 저희가 또 활발한 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 존재감을 늘려나갈 겁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 이 후보님이 이번 선거에 떨어지면 정치 생명은 좀 극한 말을 쓰면 끝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뭐 박근혜 퀴즈가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한 분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 안에서 저는 항상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다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예. 제가 만약에 이번에 그게 너무 두려웠다면은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도 비례대표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겠죠. 예. 저는 제가 동탄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도전할 때 어쩌면 상계동보다 민주당 지지세가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는 동탄에 출마만큼 저는 이 출마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고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성과는 내시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정치적 어떤 여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뭐 제가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의원 선수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왔냐 예. 이런 부분이고요. 예. 과거에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가 참 좋아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산악선을 경험하시면서도 본인의 어쨌든 험지 도전이라는 걸 잃지 않으셨거든요. 예.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 보면 5선 의원, 6선 의원 같은 분들도 뭐 지역구 옮겨서 출마하시다가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당 옮겨서 출마하다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원래 제가 정치하면서부터 어려운 도전, 험지 도전 이런 것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너무 꽂힌 건 아니지만은 제 스스로의 보람을 찾고 그리고 유권자에게 진정성 있게 항상 말하고 싶은 그런 정치 행보를 걷고 싶습니다. 지역구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제가 혹시? 전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동탄 지역에서 유권자분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 지금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쟁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이 정치라는 것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 안 된다는 걸 체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분들이 결국에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저를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동탄 발전 이뤄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혹은 평가하세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 실제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의 한계성이 존재할 것이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이탈을 종용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뭐 조국 전 장관이 본인도 인정했듯이 뭐 언제든지 대법원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그만해야 될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뭐 당선이 만약 된다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달려있다 봅니다. 전국 판세에 대한 예측은 어떻습니까? 이 후보 보시기에는 지금. 지금 선거 판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작년에 강서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고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빠르게 여당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아마 그 기록적인 패배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저는 적게는 90석대 의석, 80석대 후반의 의석까지 예측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요즘 보도되는 거 보면서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와 지선을 이기면서 당세를 확 키워나가던 당이었는데 대통령과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야심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그래도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라고 하는 정당 중에서 하나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깊게 반성할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이 자리에 나와서요. 탄핵까지 언급을 한 사실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어떤 200석이 훨씬 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천하람 후보가 뭐 탄핵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가장 큰 무기인 거부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패스트 트랙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은 또 장모 아니면 또 여러 수사권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검찰이 무력화된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 굉장히 험한 이런 어떤 정치 여정을 걸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선제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판단이라면 뭐 개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기단책을 매개로 한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들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건 예측의 영역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경험해본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뜨거운 맛을 봐야지만 이제 그때 움직이시는 거고 이번에 제가 약간 기시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당신 이렇게 하면 진다 계속 그러면서 제발 밖에 나가 지하철 인사도 하면서 민심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역에 가서 인사를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데자뷰처럼 한동훈 위원장도 며칠 전에 여의도역에 가서 인사하시면서 싸늘한 민심을 체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주변에 그 두 분을 돕는 분들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못 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꼭 일이 닥쳐야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경기